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추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2표, 무효 1표를 얻어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건 이재명 방탄용이자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를 했어요.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도 전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최종 인사권자 윤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지 취재기자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당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은 일단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현재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바로 즉각적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게 해석되고 있군요. 어쨌든 예상은 했지만 여당의 반발도 굉장히 거셉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 선언을 했고 내부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반발을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줄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강대강 정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15일 예산안 처리 가능합니까? 사실 여야가 어제도 막판까지 협상을 했지만 두 차례나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의장까지 회동을 한 이후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때로 미뤘습니다. 사실상 이날이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앞으로 협의점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짚고 싶은 게 여야 지금 협의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먼저 가장 큰 거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는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그리고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여전히 대립이 큰 상황입니다. 아까 15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 15일조차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때까지 협의를 하지 못하면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는 정부 여당의 안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표에 감액 예산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증액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감액은 정부 승인이 없어도 국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양측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수 의석으로 국정 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여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국이 얼어붙게 되고 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면서 향후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전화 통화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현상, 콜포비아. 코로나로 인해 첫 대학 생활, 첫 사회 생활도 비대면으로 시작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약 30%가 콜포비아를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 3명에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를 보낸 지난 2년에 대한 소회를 각자 메일로 적어서 보내주시겠어요? 약 10분간 메일을 작성한 후 한 명씩 별도 장소로 이동해 갑자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여보세요. 3명의 학생 가운데 2명은 전화 통화가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았고 계속 더듬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메일로 써본 거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당황하고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또 실험에서뿐 아니라 평소에도 전화 통화를 꺼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무슨 얘기를 할지 일단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제가 그때 바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전화인데 안 받았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거절할 때도 있었고 필요한 상황에도 제가 먼저 걸지 않는 상황도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980년에서 2005년 출생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30%가 전화 통화할 때 불안감, 이른바 콜포비아를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세대 특성에 더해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코로나가 왔단 말이죠. 전화도 안 하고 통만 하게 되면은 기능은 좀 더 약화되다 보면은 사람을 기피할 수도 있고 전화도 기피할 수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입사하기 전부터도 전화 자체가 두려웠었어요. 사실 그냥 배달을 시킬 때도 지금은 전화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청년 우울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교류가 아닌 무력감을 학습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화 통화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도 지난 대학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학년 때는 외부 활동이나 동아리, 수학회 등 그런 좀 다양한 활동들 좀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순식간에 좀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 그러면서 집에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도 볼 수도 없고 제가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콜포비아로 불리는 전화 기피 현상과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18%입니다. MZ세대로 불리는 응답자 가운데 대화 방식으로 전화 통화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이 대신 60%가 넘는 응답자는 전화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앱 대화를 더 선호한다고 한 건데요. 흥미로운 건 이처럼 전화보단 문자가 편하고 콜포비아까지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5%가 나만의 대응 방법이 있다고 답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답은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 외에 별 방법이 없다는 뜻이겠죠. 콜포비아,
이 질병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무력감이나 우울증과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바로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의 안지연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이 이어지고 있어 불조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폭발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박지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좁은 골목 안 한 식당으로 진입합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다 끝내지 못하고 대피한 듯 식탁엔 먹다 남은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게 한쪽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만두 가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종업원 1명이 다치고 현장에 있던 손님 6명이 대피했습니다. 종업원 A씨는 폭발로 천장에 달려있던 후드가 떨어져 머리 부분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을 조리하는 데 쓰이는 보일러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식당 내부가 정전되긴 했지만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진 않아 화재는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승용차 2대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B씨는 빨간불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이고 쓰러진 B씨를 보지 못한 채 달려오던 SUV 차량에 한 번 더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기 파주시의 한 메추리알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모두 타고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국내에서 인기인 위스키의 한국 법인이 10년 넘게 국내 유흥업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준 다음 자사 위스키를 많이 사주면 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서윤 기자입니다. 발렌타인 등 국내에서 인기 있는 위스키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프랑스 주류 회사의 한국 법인인 두 회사가 최근 10여 년간 룸살롱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일종의 뒷돈을 주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위 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유흥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상당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업체는 사업 초기 비용이 필요한 유흥업소 등에 돈을 빌려준 뒤 해당 업소가 자사의 위스키를 많이 구매하면 빌려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리베이트를 받은 유흥업소는 전국에 56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뿌리다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회사는 2016년 윈저 등 위스키를 판매하는 디아지오 코리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 회사 간 서로 치열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다 보니 반복되는 것 같다며 리베이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고 전략을 짜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제 관련 얘기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박인구 씨는 옷 28벌을 챙겨 한 사회복지 시설을 찾았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들 기부하러 왔거든요. 기분도 좋고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되니까. 접수를 마친 박 씨는 약 일주일 뒤 기부 금액이 산정된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 입는 옷이나 책,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만 해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나 굿일 스토어, 옷캔 같은 지정 기부금 단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부된 물품은 주로 다시 판매되고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또 다른 공익단체의 지점도 기부된 물건을 사러 온 이들로 붐빕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싼 거를 메이크업도 입고 좋잖아요. 이 옷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데 이것도 시민분이 직접 기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태가 좋은 외투들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이 같은 물품 기부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의 30%,
올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여서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50만 원어치 기부했다면 세금 1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액 산정 기준은 단체마다 다릅니다. 직전 연도에 판매된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그 평균 판매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산정해서 그거 곱하기 수량으로. 단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물건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나 택배 접수가 가능한데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올해 안에 물건이 접수돼야 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인데요. 한 해에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를 세액 공제, 그러니까 산출된 세금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총급여 5,5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부었다면 66만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올해 안에 가입만 했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까지 추가로 만들 경우 이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 경우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15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면 되레 손해일 수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운 뒤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지출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2배인 30%입니다. 카드사별로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25%까지 쓰시는 걸 권유드리고 25% 초과분부터는 어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에 따른 개인별 절세 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가 포함되고 택시 요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스토킹이냐 취재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인터넷 매체 더 탐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더 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인데 얼마 전에 더 탐사에서 한 장관 자택에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 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가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계세요? 한 장관님 계십니까? 네, 더 탐사에서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한 장관은 집에 없었다고 하고요. 다음 날 한 장관은 이게 취재가 아니라 주거 침입이라면서 강하게 더 탐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관이 고발을 한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탐사에 대해서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주거 침입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잠정 조치를 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중계, 생중계를 한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관이 더 탐사를 고발한 게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탐사에서 이제 한 장관 차량을 따라붙었던 거, 이것도 이제 미행, 스토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그건 법원이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량은 법무부 장관 공무 차량이고 3회에 걸쳐서 따라다닌 것만을 가지고는 스토킹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공직자에 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더 탐사 측은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법원도 취재 목적을 강조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한 장관의 집 앞에 가서 유튜브 중계한 것은 부적절했고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취재다. 이렇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자체가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이제 되짚어 보면 전화 통화에서 술자리를 봤다고 얘기를 했던 첼리스트 A 씨의 통화 녹취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고 의혹 제기를 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심심한 유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결정문에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탐사는 이 부분도 강조를 하면서 경찰에서의 첼리스트 진술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알리바이 입증을 거부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에 이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총액이 이제 10억 원 됩니다. 한 장관은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법적 공방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박진규 기자가 좀 잘 챙겨주시죠.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노르웨이 오슬로에선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동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단체,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И бандеровщиной стало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обоснованием 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 обеспечением безумной и преступной захватнической войны против Украины. 올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신 나간 정복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수상자 명단에는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측 시민단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는 평화를 위한 투쟁은 잔인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며 전 세계에 인류애를 호소했습니다. Ви не маєте бути українцями, щоб підтримати Україну. достатньо бути просто людиною. 또 다른 공동수상자인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독재자인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상식에 대신 참석한 그의 아내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독재 정치를 펼치려 한다는 남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벨라루스처럼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이미 2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사실상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 말고도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정기 국회를 넘겨 또 미뤄진 상태입니다. 단독 처리, 단독 예산안 발의 검토할 것. 계속해서 반복하는 국회.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반복됐던 일들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추워진 날씨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그리고 예산안 처리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여야 의원들. 연말을 앞두고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힌 과이, 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과이, 불개,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날씨와 더불어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하는 날씨 플러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말 낮 기온은 살짝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날씨 플러스 김서영 기자입니다. 패딩을 챙겨 입은 사람들. 하지만 칼바람 없이 포근한 기온에 모자나 장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출근 옷차림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런 날씨는 화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 곳곳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전기장판, 핫팩 등 온열기구를 사용할 땐 저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40~50도 온열기구라도 피부가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별한 통증이 없어도 조금씩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열선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이나 이불 위에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 때는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유튜브에서 뉴스설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